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이스라엘에서 헝가리로 넘어왔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성당이 성 이슈투반 성당이고요. 헝가리 사람들은 이제 머저르족의 후예죠. 도나우강에서 게르만족을 몰아내고 이제 이 땅을 건국한 게 머저르인들입니다. 이슈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의 초대 국왕이었던 사람이고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이후 이제 10세기에는 헝가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교황이 승인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241년부터 1242년 이쯤에 몽골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헝가리 사람들의 인구 절반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튀르키예죠. 오스만 제국의 침략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헝가리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을 잘 막으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1526년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막지 못하면서 여기가 이제 점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물러나면서 그 다음에 왔던 왕가라고 해야 되나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땅에 오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서 15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랑 역사 공부를 같이 공부하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굉장히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 문화, 경제 이런 부분에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 계속 탄압을 받다가 대타협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대타협을 한 사람이 헝가리의 백작이었던 언드라시라는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헝가리가 좀 불쌍한 면이 있는데 라인을 항상 좀 잘못 타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한테 라인을 탔다가 패망을 했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헝가리는 이 영토의 절반을 이루면서 패전국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협력해서 구소련한테 대항을 하다가 부다페스트 영토의 이제 70%를 잃어버리고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헝가리는 구소련의 위성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헝가리 공산주의자들은 친소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1949년에 헝가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1968년에는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개혁을 했고요. 1989년에는 일당 독재체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면서 사회주의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아픔도 많고, 그래서 안에 이제 내부를 들어가 볼 건데 가기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Let's go. 앞에서 약 4분 동안 말씀드린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헝가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들만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 이슈투반 성당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바실리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실리카 입구에는 요한복음 14장을 라틴어로 새겨놓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당이다 보니 정숙을 유지해야 하기에 녹화를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성당 이름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슈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 왕국을 세운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헝가리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머저르족의 후손들인데요. 도나우강 주변에 살던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을 밀어내고 세력을 넓혀나간 사람들입니다. 헝가리의 정식 국호는 머저르 공화국인데 이슈투반이 머저르 민족 국가를 창건했기에 헝가리 국민들은 그를 국가의 시조로 여깁니다.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전국에 가톨릭 교구 조직을 만들고 교구마다 성당을 지었습니다. 왕국을 기독교의 품으로 인도한 공을 인정해서 로마 교황이 그에게 사도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죠. 첨탑까지 포함한 높이가 96m인 이 성당은 중세 건축물이 아니고 18세기 말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1905년 완공한 성당입니다. 우리가 헝가리 하면 국회의사당 야경을 먼저 떠올리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성 이슈투반 성당이 랜드마크인 이유가 국회의사당의 높이도 이 바실리카와 같은 높이로 지었거든요. 이 이상으로 높은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헝가리는요, 지정학적으로 순탄한 미래가 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기마 민족부터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이슈투반 성당에 들어가시면 특이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로줄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헝가리에만 부여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슈투반 십자가라고 불리며 헝가리만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또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관에 이슈투반의 실제 오른손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걸 보려고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종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그 광경을 다 보고 온 탓인지 감흥은 좀 덜했지만 오르간은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정말 웅장했습니다. 헝가리는 국토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인구는 1000만이 조금 넘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 17,000달러 정도입니다. 북서에는 오스트리아가, 북에는 슬로바키아, 동으로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남쪽으로는 세르비아로부터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헝가리 정치는 보수 정당이 압도한다고 해요. 제1당은 보수당, 두 번째는 극우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시리아 난민 수용을 단호하게 거절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사당 쪽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2시인데 거기 가서 야경을 볼 거고, 제가 유럽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유럽을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와보니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교통카드를 3일짜리를 끊었거든요. 아 근데 괜히 끊었어. 왜냐면 저는 걸어 다니는 게 좋아서 1시간 이내 거리는 다 걸어 다니거든요. 손이 진짜 너무 시려워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리를 건너도 예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유럽은 약간 이런 어두컴컴한 맛이 있어야지 유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걷다가 공원이 있었는데 되게 이쁩니다. 이런 으스스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유럽 아닐까요? 아, 진짜 유럽에 온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걷고 있습니다. 저기 뭐 동상 하나가 보이는데 저거는 뭘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CC라고 불리는 황비입니다. 황비. 원래는 헝가리에 동상이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왜냐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비예요. 왕비. 그러니까 CC라는 이름은 애칭이고요.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아말리에 오이게니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가문의 왕비인데 이 헝가리에 있는 이유가 이 CC가 마지막에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헝가리에서 부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왕비 동상이 여기 있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왕의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 왕비죠. CC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16살에 이제 정약결혼을 맺어서 황후의 지위를 되게 버거워했던 인물인데, 원래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프부르크 왕국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삶이 버거워서 헝가리로 자주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1837년부터 1898년까지 이제 살아 계셨었고요. 근데 이게 좀 가족 관계가 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썼던 블로그를 읽어드릴게요. 아 물론 이거는 책에서 제가 따온 스토리입니다. 책에 있었던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바이에른 공작의 딸이었던 CC는 수영과 승마, 체조 등을 배우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요제프 황제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이모인 조피 대공비의 책략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황후가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조피 대공비는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인 막시밀리안 1세 요제프와 그의 아내인 카롤린의 폰 바덴 대공녀의 딸로 태어났고, 프란츠 카를 폰 너무 어려워 이름이. 이모의 책략에 휘말려서 뜻하지 않게 결혼을 했다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조피 대공비가 CC의 언니 헬레네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는데, 요제프 황제는 들러리로 따라온 CC가 마음에 들어했고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제프 황제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신부의 들러리로 왔다가 그 요제프 황제가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시시의 어떤 미가 되게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왕비지만 되게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또 헝가리 사람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렸다고 해요. 시시는 황후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외적 매력을 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운동과 다이어트에 병적으로 집착했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 때문에 외국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나 있었고 이 사람들이 빈을 방문하게 되면 욕망에 황후 알련 일정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다른 나라 왕들이 보려고 했을 때 아련 일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빼어난 미모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모였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없다고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두 딸과 루돌프 황태자를 빼앗아 갔다. 루돌프 황태자가 시시와 이제 요제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남편이었던 요제프 황제는 당대 빈의 인기 여배우를 애인으로 삼았대요. 근데 이 시시는 남편과 여배우의 연인관계를 용인해주고 빈을 떠났다고 합니다. 되게 뭐 좀 아픈 사랑을 했네요. 바람난 걸 인정하고 자기는 홀로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빈을 떠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지냈고 외교적 일과 아이들을 보는 일을 제외하고는 헝가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시시의 외동아들이자 황태자였던 루돌프가 자살을 했는데 루돌프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고 계급제도를 경멸하는 등 제국 황태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루돌프는 별장에서 나이 어린 애인과 함께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발칸반도 등 유럽 각지를 여행하다가 스위스 제네바의 호수에서 이탈리아의 출신 아나키스트가 휘두른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추워.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너무 버거웠던 왕비였고 지휘적이었던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그걸 또 용인을 해주고 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홀로 찾아간 여성이죠. 근데 거기다가 아들이 또 자살을 했어. 되게 마음이 아픈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중제국이었거든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가 이중제국이었어가지고 이 시시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굉장히 자주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시의 기념비를 여기에다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각상을 이제 실제로 본따서 만들었겠죠. 실제 얼굴과. 근데 봐도 굉장히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길에 읽었던 책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려봤습니다. 사실 이 헝가리가 되게 굉장히 이쁜 나라잖아요.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세체니 다리가 있고 세체니 다리를 봐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게이트를 닫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나우강 여기 야 무단횡단인데? 여기 없어. 가 그냥. 이제 저기 보이시는 게 안 보이시죠? 비가 와요. 지금 약간 이슬비. 저기가 세체니 다리인데 저기를 건너야 되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렇게 도나우강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안 좋죠? 비가 좀 부슬부슬 옵니다. 부다페스트 하면 국회의사당 야경이 정말 끝내주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은 부다페스트에 야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이죠. 사실 저는 이때 비랑 안개가 너무 심해서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헝가리의 국회의사당이 아름다운 이유에는 민족의 탄압과 나라의 슬픔을 벗겨내고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국회의사당을 지을 때 민족적 자부심을 세우겠다며 자재, 기술, 인력 모두 자체 조달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던 이중제국 시대에 귀족 의회로 헝가리 건국 1000년을 맞았던
1885년 공사를 시작해 1902년에 완공했습니다. 국회의사당 하면 언드라시라고 하는 백작이 단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백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민족주의 정치 운동에 참여했고 세첸이 이슈트반의 눈에 들어 23살에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전쟁과 다양한 제국들을 만나면서 유럽의 정세와 사회 변화를 연구하고 외교를 공부한 끝에 언드라시는 1858년 헝가리로 오게 됩니다. 이때 마침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였던 요제프 황제가 언드라시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으로 출범한 게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두 왕국의 왕은 요제프 황제가 겸직했지만 헝가리의 총리직과 제국의 외무장관 자리는 언드라시가 맡았습니다. 이런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뒤에서 원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제프 황제의 아내였던 시시 황후입니다. 시시 황후가 그 역할을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드라시를 좋아했던 황후 시시가 남편을 강력하게 설득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헝가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시시에 대해서 묻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헝가리에서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제 삼성 보이시나요? 삼성.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